조선 영조 임금 시절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던 때 얘기예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어요. 10월도 채 끝나기 전에 첫눈이 내렸고 11월 달이 되자 온 나라가 눈 속에 파묻혀 버렸죠. 산도들도 마을도 전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도 포근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 하얀 것들 아래에 굶주린 백성들이 잔뜩 숨어 있었으니까요. 박문수는 그 무렵 충청도 쪽으로 암행을 나가 있었어요. 암행어사라고 하면 뭔가 근사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길을 나선 박문수의 모습은 전혀 근사하지 않았어요. 낡고 해진 무명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고 등에는 보따리 하나 둘러맨 게 전부였죠. 얼핏 보면 시골 훈장이나 행상쯤으로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게 목적이었지만요. 박문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임금 앞에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아서 몇 번이나 미운털이 박혔고 권세 있는 집안 사람들한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고 탐관오리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준다는 얘기가 나라 구석구석에 퍼져 있었거든요. 물론 박문수 본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저었지만요. 전설은 무슨, 그냥 제 할 일하는 거지. 그날도 박문수는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치고 나오니 작은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집이 10채나 될까 다들 지붕이 낮고 허름한 초가집들이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한낮인데도 마을이 너무 조용했어요. 깨짖는 소리도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없었죠. 그냥 눈만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문수는 걸음을 늦추며 마을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가난한 건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담벼락에 금이가 있고 문짝이 떨어져 나간 집도 있었어요. 어떤 집은 아예 창문을 집단으로 막아놨더라고요. 바람이라도 막아보려고요. 박문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이 마을 원님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마을 어귀를 지나려는데 작은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문 밖에 서 있었거든요. 맨발이었어요. 눈 위에 맨발로요. 발이 얼마나 시렸을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그 눈물이 뺨에서 채 마르기도 전에 찬 공기에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박문수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얘야, 왜 밖에 나와 있어? 이 추운 날에 신발도 없이. 아이가 박문수를 올려다봤어요. 겁먹은 눈이었지만 금방 경계를 풀었어요. 박문수 얼굴에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딱딱하지 않은 그냥 따뜻한 인상이요. 어머니가 아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나 됐어? 사흘이요. 밥도 못 드셨어요. 박문수가 아이 손을 봤어요. 꼭 쥔 손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떡 한 조각이었어요. 하얀 찹쌀떡인데 아이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는지 조금 눌려 있었죠. 이웃집에서 준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 박문수 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그 떡을 왜 먹지 않고 손에 쥐고 밖에 서 있냐는 거였죠. 그거 왜 안 먹어? 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드리려고요. 근데 들어가면 어머니가 져주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항상 저 다 주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려고요.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6살짜리가요. 6살짜리 아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떡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뺏어서 자기 줄까봐 밖에서 찬바람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 손을 잡았어요. 들어가자. 어머니한테 같이 드리자. 방 안은 바깥보다 별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군부를 뗄 나무도 넉넉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랫목 구석에 여인이 누워 있었는데 이불이라고 덮은 게 얇고 낡은 천안장이 전부였어요. 여인이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박문수를 보더니 놀라서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누워 계세요. 박문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야위어 있었고 눈 아래는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죠. 보아하니 아이 혼자 키우는 것 같았어요.
남편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떡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드세요. 저 이미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박문수도 알고 아마 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손에서 떡을 받아서 반을 뚝 떼어 아이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박문수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박문수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노잣돈 전부를 꺼냈어요. 여인 손에 살며시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당장 드실 것 좀 사세요. 그리고 아이 신발도요. 여인이 눈이 커지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오늘 이 나라 최고의 마음씨를 가르쳐줬어요. 그 값이에요. 박문수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그 마을 주막에서 묵으면서 마을 사람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술 한잔 앞에 두고 이 집 저 집 얘기를 들어보니 그림이 그려졌어요. 고을 원님이 문제였어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는데도 세금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독촉을 해댔고 못 내면 곡식을 억지로 빼앗아갔어요. 관아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백성 곳간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원님 친척들이 마을 좋은 땅을 헐값에 빼앗아간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일찍 관아로 향했어요. 여전히 초라한 나그네 차림이었어요. 문지기가 막아섰죠. 뭐하러 왔소? 민원 좀 넣으러요. 문지기가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원님 앞에 선 박문수는 조용히 물었어요. 이 고을 창고에 곡식이 얼마나 있소? 원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건 왜 묻소? 당신이 알 바가 아니지 않소? 알 바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원님이 짜증을 내며 포조를 부르려는 순간 박문수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포졸들이 굳어버렸고 원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박문수의 조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수납한 세금이 나라에 올린 보고서와 달랐고 창고 재고는 있어야 할 양의 2배가 넘었어요. 빼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긁어모은 거였죠. 원님은 그 자리에서 파직됐어요. 그리고 창고가 열렸어요. 쌀과 보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졌어요. 오래 굶었던 사람들이 곡식 자루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는 노인도 있었고 애들 이름 부르면서 뛰어가는 어머니도 있었어요. 박문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일이 마무리되고 마을을 떠나려는데 아까 그 아이가 달려왔어요. 이번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작고 새 집신이었어요. 아저씨.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박문수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박문수가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아저씨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 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고마워해야지. 아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쳐다봤어요. 박문수가 웃으며 돌아섰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아까보다는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박문수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고요. 그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겨울을 기억했대요. 어사나리가 아니라 떡 한 조각을 손에 쥐고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